안녕하십니까. KG에듀원의 교육학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2024년 1, 2월 기본 과정, 기본 이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과정을 기본 이론이라고만 하지 않고요, 교육학 논술 개론반이라고 별도로 명칭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교육학 이론도 알아야 되지만 교육학 우리 논술에 대한 즉 사고와 전개에 대한 것도 이 아주 개념적 수준에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하나씩 우리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과정을 보시면요, 전체 2024년 커리큘럼입니다. 한번 보시면 1, 2월 달에 이제 이론을 명료화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헤르바르트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하는 단계가 명료화 단계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합 단계, 그 다음에 체계화 단계, 그 다음에 방법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명료화 단계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을 선정해 가지고 그 하나의 개념을 아주 정신세계 속에 잘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를 참 잘해야 돼요. 이때는 키워드 정리를 참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정리할 때 특히 이게 적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분석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추상적인 교육학 이론으로 딱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현실에 어떤 상황에 적용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자세한 해설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OX라든가 여러 문제들로 여러분들의 확인을, 즉 이해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3, 4월 달 되면 이제 이론의 적용, 그래서 심화 적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역별로 실제 이제 문제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하는 강의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는 시간도 좀 있습니다. 이때도. 그래서 3, 4월에 그래서 하나의 영역에 그 안에 있는 원리, 어떤 이론, 개념에 대해서 쭉 이 일종의 어떤 아주 짧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첨삭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 8월 이전에 5, 6월 달 되면 이때는 이제 문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종합 문제를 이제 좀 세트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드립니다. 이때. 그리고 개요 훈련도 조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7월까지는 또는 7월 이전까지는 이 문단 형식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습득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7월 달 이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학 논술에서 뭐 문제풀이다, 모의고사다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온 정신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론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숙제된다고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에 대한 할애하는 시간보다 이 교육학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 거기다 모의고사 쓴다고 1시간 또 쓰고 또 첨삭받는다고 기다리고 어떤 분들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앞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한 2.5 또는 25%나 30% 정도 투입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공 쪽에 한 90% 그리고 교육학에 10% 정도 투입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지 앞에 2대 8로 했다? 근데 뒤에 가면 3대 7 그래서 교육학이 3, 4 막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7, 8월 이전에는 이 교육학 논술에 대한 문단 전개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떤 예상 문제만 보고 개요만 훈련하는 걸로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된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우리가 20점 만점 중에 기본 점수가 5점이거든요. 논리 구성, 즉 형식, 문단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주제 논의, 그 다음에 표현. 이게 총 합쳐서 5점이에요. 그래서 그 5점을 완벽하게 내가 만들어 놓으면은 뒤에 연습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이제 이론 각 하나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고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6월까지 이제 이론을 완벽하게 암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쓰겠다 했을 때는 이 뒤의 시간에 많은 부분에 시간 투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캐롤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이에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하고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있는데 학습에 필요한 시간보다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많을 때 완전 학습이 된다고 그러는데 교육학 논술에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 근데 문제는 전공의 시간 투입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완전 학습이 안 되겠죠. 특히 전공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기에 좀 해주고 뒤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전공에 집중해 주면서 교육학은 응용하는 쪽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 1, 2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걸 명확하게 사실상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1, 2월만 이제 딱 뚫어져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월 달에 우리가 커리큘럼의 어떤 주차별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위계적 분석에 따른 기본 이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계라는 게 뭐예요? 위계. 요게 위치할 때 위자예요. 단계할 때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상학적으로 또는 이제 중요도순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어떤 순서가 있어요. 순서라고 그래요. 이 순서라고 그래요. 교육학에서는 이 위계적인 것을 어떤 일정한 순서라고 그래요. 순서이기 때문에 낮은 단계 차원, 즉 저차원에서 이 높은 단계 차원으로 가는 것들을 보통 이제 위계적인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과정에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있어요? 계열성이 이제 위기적으로 뭘 먼저, 뭘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1주차에 먼저 나갈 거는 이제 교육 철학 파트예요. 교육 철학 파트입니다. 이제 이 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을 중심으로 이 교육 과정에 대한 연계관계 이런 것도 같이 나갈 겁니다. 이건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철학을 갖다가 혹시 어떤 분이 맨 뒤에다 철학을 여기다 넣어놨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 이 초교육과라고 그래요. 철학과 교육과정, 또 다른 파트의 연계관계를 철학을 통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이제 90% 이상 출제 빈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확률상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이제 평가. 평가는 이론이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주 나오죠.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행정이 이제 한 2주 가까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교육 심리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도 사실상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빈도수는 평가에 비해 좀 떨어진다. 낮은 빈도, 낮은 출제 확률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 교육 방법이 이제 최근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성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육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뒤에다 놨어요. 덜 중요한 거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지도,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교육사회학 이런 거는 사실상은 맨 마지막 주에 그냥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제가 8, 9년 이상 없었던 거기 때문에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 진행할 때 사실상은 하나의 어떤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요런 것을 위계적으로 분석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놓고요. 보는데요. 그거는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설명회 때도 이걸 썼고, 이 앞에 이 생기초 강의에서도 이걸 썼는데, 중요한 거는 행정은 100%예요. 행정.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그 다음 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와 그 다음에 교사학습, 그 다음에 심리. 그래서 요 5개가 중요한 이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철학 같은 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이 철학은 이 교육 과정과 직접적인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다 둬야 됩니다. 뒤에다 절대 둬서는 안 돼요. 철학은. 그리고 수많은 개념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철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기출지식 이해 및 예상지식 선점을 위한 단계적 접근해가지고 이게 모든 영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철학 같은 경우 보면 교육 목적에 대한 얘기 또는 자유교육에 대한 얘기 이게 사실상은 2015학년도에 출제가 됐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인간관에 대한 거는 2014 상반기에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 직관과 역할 요거는 이제 2014, 15에 이제 초등에 나왔어요. 근데 요 부분에 요게 한번 나왔어요. 요게. 요 지식관이 언제 나왔어요? 바로 2020학년도죠. 그때 한번 나왔죠. 그래서 내용을 잘 보시면 이 교육과정하고 철학은 뗄래 뗄 수 없어요. 이게 특히 이제 현대 철학, 현대 교육 철학하고 현대 교육 과정은 다이렉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순수하게 교육 과정부터 갑시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뭐가 또 없냐면은 이 구성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구성주의는 철학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요것과 관련된 게 이 지식관이거든요. 지식관. 이 지식관이 반드시 따라가요. 인간관.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이 어떻고 지식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방법론, 심적 방법론 이런 것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특히 대표인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것 자체는 구성주의와 아주 쌍벽이래요. 그 얘기는 아주 비슷한 얘기들을 서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구성주의라는 개념은 심리학, 교육 방법론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에서 포스트 모더니 이해하면 좀 더 빨리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구성주의 방법론은 결국 객관주의적 지식관과 관련되어 있어요. 절대주의적 지식관, 또 뒤에 객관적 지식관인데 이런 것들과 어떤 이 기초적인 개념을 득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바로 심리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란 것도 철학의 한 분파거든요. 원래는 이게.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 지식교육은 결국 교육 과정별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철학 지식교육을 뭐 섬세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것만 먼저 얘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특히 이 지식교육의 관점은 주관지표라는 우리가 여기 있는 낭만주의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심리학이라든가 교육 방법론에 있는 이 구성주의라는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심리학에 보면은 이제 구성주의도 개인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관을 먼저 철학에서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교육의 정의라는 개념이 전체 교육을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는 거 학교 다닐 때 좀 봤을 거예요. 또는 규범적 정의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원래 교육 목적과도 연관되어 있고 이게 자유교육과 연관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교육의 정의를 보시면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설계 파트 있잖아요. 이걸 원래 지식관이라든가 또는 교육의 목적론 이런 것들과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상 철학이라는 것을 종자로 기초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렇게 이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얘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파트의 어떤 명료한 이해를 돕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뒤에 넣는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교육 심리학을 석사 때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철학을 박사 때 했는데 사실은 이 교육 철학과 이 심리학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 타일러란 분인데 타일러라는 그 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걸음체를 걸러야 된다. 교육 목적이라든가 이 주제를 결정할 땐. 그래서 이 걸음체가 학습 심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철학이다라는 걸음체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목적을 두고 계속 공부를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은 어떤 교육학 논술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학원에 이제 뭐 가장 기초적인 적이 뭐겠어요? 스펙을 봐야죠, 스펙을. 스펙이 뭐겠어요? 어떤 카메라를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사양. 이런 것들,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이력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국어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전공이 아닌 교사한테 학생이 배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역시 이쪽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철학이라는 관점은 이 모든 삶에서 근간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안 나온다? 아이고, 지엽적인 건 제가 강의하진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거. 진짜 출제 관련된 개념을 이해할 때 요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먼저 알고 들어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과정도 의외로 일주가 안 되고 굉장히 짧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얘기들이 통합적으로 관조된다. 우리가 다른 파트를 보는 관조하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철학을 지금 삼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학이 중간에 강력하게 또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은 어차피 요게 또 강력하게 또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걔들이 이야기가 좀 편하거든요. 이게. 자,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 위계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알고 그에 따라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기출 접근을 제가 해설을 해요. 교재도 이렇게 돼 있고 일부 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적 사고로 해서 다른 영역과 연계해서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처음에 산만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던 것을 연계관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의 큰 힘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하나 또 얘기할 게 교육 과정이에요. 그리고 평가입니다. 자, 교육 과정은 우리가 출제된 게 잠재교육 과정이 2024에도 나왔지만 두 번 더 나왔어요. 2014에도 나왔었고 2019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영교육 과정은 이거 2020에 나왔었어요. 2020에 나왔었고 학문 중심 이 두 번. 그렇죠? 경험 중심도 두 번 지금 나왔었고요. 근데 교육과정 설계가 수급모원까지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 조직 이런 것들 선정 원리도 다 설계 파트예요. 특히 이제 누구냐면 이 타일러입니다. 타일러.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교육 과정의 기초 파트에 들어가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교육 과정에 접근해 보면 여기 설계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교육 행정이라는 것과 연계돼 있어요. 조직 이론과 연계돼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철학에 있는 교육의 정의 부분과도 연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행정의 조직 이론과 교육 과정 설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할 때 교육 과정에 이 줄거리가 보여요.
줄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하는데 이때 이제 교육과정이 평가 연계된 거. 가령 예를 들면 또 타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타일러가 제일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타일러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내용 조직 원리라든가 선정 원리 이게 다 타일러 관점에서 출제가 된 거거든요. 타일러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거의 뭐 사실상은 각 한 인물로 보면 한 인물의 이론으로 보면 이 만도라만큼 위력이 좀 센 거예요. 왜냐하면 만도라 자신이 이 출제됐던 그 역사를 보면 2016에 한 문제 나왔는데 뒤에 두 문제 또 나오거든요. 이게 자기 효능감부터. 근데 타일러 같은 경우는 세 번 나와요. 세 번. 이 사람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2018에도 나왔었고 2017에도 나왔었고 2019에도 나왔었고 상당히 여러 번 출제가 됩니다. 교육과정 운영관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 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뭐냐면 이 교육과정을 접근할 때 접근 모형이 있어요. 접근 모형. 그래서 대표인 게 이제 전통주의와 재개념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놈들이 이제 나중에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언급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 행정의 조직 이론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철학의 이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형. 바로 우리가 이 사실상은 조작주의적인 방식 또 거기 설명식 어떤 정의, 즉 기술적 정의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철학과 교육과정과 행정이 한 번에 얽혀지는 그런 것을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교직과정 이수하실 때 보면은 교육학이 다른 각각의 교수님들, 강사들에 의해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학습에 즉 교육학 논술 시험에는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돼요. 왜냐면 연계관계를 이해했을 때 그 레퍼토리가 즉 서사 구조가 굉장히 맥락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시험도 맥락적인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교육과정 파트만 하더라도 교육과정에 있는 어떤 개념 이게 잠재교육과정은 유형으로 보지만 또 이 개념으로 보거든요. 표면적 교육과정이 요것들은 다 표면적 교육과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잠재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교육과정이 있고요. 이게 개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유형, 그 다음에 설계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파트로. 세 개예요. 아시겠죠? 교육과정 파트는 이 개념 파트, 설계 파트, 유형 파트예요. 이게. 그리고 이 평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설계자인 타일러 같은 분이 원래 평가 모형에서 선두주자죠. 목표성취 모형이라고 불렀던 그 내용.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교육과정이 연계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할 때 맨 마지막에 보통 평가를 넣는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위길스 맥타이라는 분은 이제 역방향 설계가 나중에 나올 텐데 그분께 이제 여기 역방향 설계도 여기 들어가요. 역방향도 들어가고 합리적 교육관 설계도 이 답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일부 내용이. 근데 이 역방향 설계 같은 경우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평가를 가운데다 놔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스크리브라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부르짖었던 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스크리브이거든요. 그 사람은 원래 철학자입니다. 아주 재밌죠. 이 타일러란 분은 교육과정 설계에서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그분은 평가 전문가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평가 모형에서 아주 유명한 탈모표 모형을 얘기했던 분 스크리브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게 연계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교육과정에서 지금 실존주의, 인간중심 교육과정과 연계된 건데 요게 이제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요거는 이제 아주 가능성이 좀 높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 접근에서 이론적 접근에 재개념주의가 있고 전통주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타일러를 전통주의로 놔요. 나중에 이제 수업의 진도가 나갈 겁니다만 이 재개념주의가 뭔지 이것도 파악하면 철학과도 연동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심리학적인 구성주의와도 일부 연계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과정이 이렇게 돼 있고 평가는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영역보다 좀 더 협소합니다. 여기는 이제 검사관이라는 개념. 우리가 측정관부터 해서 우리가 평가관, 총평관, 또 이걸 교육평가관이라고 하죠. 교육평가관에서 측정관, 이 평가관, 그 다음에 총평관이 있어요. 총평관 같은 2020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형성평가죠. 형성평가가 3번 이상 나왔고요. 진단평가도 이제 2020에 나왔었고, 성장, 능력 참조가 이제 2번, 요번에 이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중고 참조평가, 이거 2015 상반기에도 나왔었고요. 요게 2018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2020에도 사실상 중거적 해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나왔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나온 게 있다면 규준제한평가, 규준참조평가로 부르는 이 상대평가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타당도는 2번 나왔죠. 2023에도 나왔었고, 2017에도 나왔어요. 2번이나 나왔고, 신뢰도는 2019에 한 번, 객관도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척도법, 종합평정법 이런 것들이 2019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검사 도구인 이 신뢰도,
그다음에 타당도, 객관도가 이제 검사 도구잖아요. 그게 이제 자주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평가 해석 관점, 준거지향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평가 해석 관점이 준거지향과 규준지향, 이게 해석 관점이에요. 해석유, 평가 유형이 그런 것들의 밑에 신뢰도, 타당도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한 통속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평가 해석에서 성장지향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능력으로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또 해석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평가 유형이라고 하는 건 평가 해석 관점이구나. 그래서 어떤 검사 점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고로 집어넣을까, 절대적으로 집어넣을까, 아니면 집단, 규준으로 집어넣을까, 상대평가로, 또는 능력, 또 이전의 성취와 연관된 성장으로 집어넣을까. 이게 이제 평가에 대한 이걸 해석 유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평가 어떤 해석 유형에는 밑에 이제 검사 도구의 특성인 바로 신뢰도, 타당도, 또 뭐 객관도, 구인 타당도 이런 것들이 결부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거의 80% 이상 나옵니다. 거기서 가끔 이제 수행평가 관점에서 자기평가 정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안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육평가관, 선발주의나 발달주의도 뭐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모형, 앞에 있었던 스크리븐 얘기라든가 또는 스터블빔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의사결정 촉진 모형으로 평가를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그런 모형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 나왔고, 규준지향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는 자주 나오는데 반복적 출제가 교육과정보다 좀 심하다. 이게 심하다는 점, 여러분들. 그래서 평가가 공부하기 좀 쉬워 보이지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문을 다각도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의외로 좀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얘기 같은데 질문들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김치란 개념이 없거든. 그냥 이 소금에 절인 거를 신개념으로 요즘 신조 개들이 새로 만들어낸 단어가 파오차이예요. 근데 파오차이라는 것을 자기 김치가 자기 거라는 거야. 근데 2016년인가요? 17년인가 그 사드를 갖다가 한국을 압박할 때 김치 이 불매운동 막 이런 게 벌어졌거든. 김치를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국에 있는 14억이나 되는 그런 인구가 김치하고 파우차이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불행하지만 못해요. 저도 와인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소믈리에들은 잘 알지.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 근데 김치하고 파우차이는 미묘한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사실은 이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형성평가라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형성평가를 어떻게 다각도로 물어보느냐, 이 부분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다각도의 어떤 비판적 사고를 크리티컬하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관점은 아주 문제들은 단순한 내용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질문들이 좀 다각도로 벌어진다는 거. 오히려 교육과정에 있는 이론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4대 교육과정의 유형이 있잖아요. 교육과 중심이라든가 또는 뭐 학문 중심, 그다음에 경험 중심도 있고 뭐 인간 중심도 있는데 두 개만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공부해요. 4개. 근데 설계 파트 이론이 많거든요. 설계 파트는 타일러, 타바부터 해서 뭐 여기 있는 수구 모형, 워커 거, 아이젠허 거, 연교과정 얘기했던 이 분들, 이런 것들이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과 결부해서 또 봐야 돼요. 근데 이 평가는 누구의 이론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려져 왔던 측정관이 있고, 측정관에서는 규준제한 평가, 그리고 신뢰도를 중시했었고, 그 다음에 이 검사관에서 평가는 이 사실상 준거지향 평가에서 타당도를 중시했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 스토리 전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한 구조인데 문제는 질문이 좀 섬세하게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관련해서는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평가 해가지고 이런 책들, 강론서를 제가 좀 더 권해요. 왜냐하면 학원에 나온 교재로는 불충분하거든요. 근데 강론서에 보면 아주 이런 부분, 능력지향 평가의 자세한 부분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많이 교육평가 교직이 수료했다면 그 강론서를 여러분들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새로 사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교육관련 평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심리학, 또 뭐 행정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어떤 기출된 거에서 근접한 이론들 또 나올 것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확산해서 이 다른 영역 또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이론과 연관된 것을 위기적으로 딱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나올지 일단 예상 지식을 선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측한 데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풀 수 있지, 예측하지 않은데 우왕좌왕 우리가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득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안에서 우리가 출제가 다 되도록 하는 거, 100% 우리가 우리 학습된 내용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이 학습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위계적 분석, 그다음에 기출에 대한 어떤 선점에 대한 단계적인 어떤 접근, 근접성과 그다음에 확산성 이런 걸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과정을 들어가시면 이 커리큘럼에서 학습 정착을 위해서 확인하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즉 뭐냐면 어떻게 확인할까? 일단 OX 문제 여러분들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독한 관리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KG8의 건고연만의 또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매년 이거를 좀 하긴 해요. 하는데 이 한 영역을 딱 들어갔다. 그럼 이게 이 철학이다. 그러면 철학에서 교육 목적 또 교육의 정의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거 피터스부터 해서 쭉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 관련된 게 나중에 내용과 방법이라는 것과 심리학과 교사학습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또는 교육과정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OX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 해설을 또 합니다. 해설을 해요. 그래서 파트마다 이걸 꼭 거의 매주 또는 뭐 첫 주에는 좀 무리가 되니까 2주차부터 하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이제 합의를 보죠. 수강생들과.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OX 문제가 1단계 진영 문제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처음에 진행됩니다. 진영 문제가 처음에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말로 쭉 만들어진 건데 내가 이거는 이 이론에 대한 명지적 지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명지적 지식을.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입형 문제겠죠. 그래서 괄호 넣기죠. 어떤 진리관 가점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이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물어보면서 여기다 내가 답을 이제 슬슬 기입, 서술로 가기 전에 이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접어들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사지선단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행정과 관련해서 정책 확인해서 행정이 가령 뭐 여기는 행정을 했는데 행정 원리에 대한 설명. 출제는 안 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것들을 알면은 교육 행정의 조직 이론도 알 수 있고 또는 교육 과정에 있는 어떤 그 설계 이론들에 대한 맥락을 알 수 있는 게 이런 행정 원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 행정 원리를 알면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것이 타일러랑 연관돼 있다고? 민주성이라는 것이 이게 누구랑? 인간관계론과 연관돼 있다고? 메이어 박사 거에?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과 연관된 얘기야. 근데 이게 조직이론과 연관되게 해요. 처음에 조직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또 관료제 이런 거 나왔어요. 관료제는 효율성 관점이거든요. 요게 그런 것들. 민주성 관점.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학생 중심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 그래서 2024에는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학생 다양한 맞춤형 교육 실현. 그런 이제 민주적인 측면이 좀 강한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전부 어디냐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앞으로 전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다른 원리들이 있고 테일러, 특히 이분 타일러라는 분과 이제 이름이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타일러와 연관된 학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20세기 최고였던 우리 기술공학적인 관점. 그래서 얘랑 나중에 뭐 교육의 정의에 보면 조작적 정의랑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아주 자세히 알아요. 그러니까 행정 저 끄트머리 있는 이론이 철학과 연관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교육과정이 끼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과 행정과 이 철학이 한꺼번에 풀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각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제 교육학 논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까지 일단 선당 문제, 사시선단을 일단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하프 모의고사 또는 아니면 한 단락씩 단락별 문제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프 모의고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다 쓰게 해요. 어느 정도 다 쓰게 합니다. 쓰게 해서 서론부터 어떻게 연습하냐. 그래서 서론 단락만 어느 주에는 연습할 수도 있어요. 한번 연습해봐라. 1개월부터 이런 걸 시켜요. 아시겠죠? 1개월부터. 그리고 형성평가, 뭐 진단, 형성, 총괄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학습을 위해서 이 가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만들고 그걸 여러분한테 또 풀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초기에는 야,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이거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 주에 배운 거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서론부터 뭐 연습하는 것도 있고 본론 한 단락을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본론 있죠? 본론 한 단락. 보통 이제 6개 단락을 쓰거든요. 본론도 4개 쓰고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한 단락을 쓰는 연습을 처음부터 조금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전 세트로 해서 모의고사를 보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한 단락씩은 최소한 또는 2단락, 3단락씩 하프 정도 우리가 뭐 쿼터로도 할 수 있고
4%도 할 수 있고 4분의 1, 뭐 2분의 1 이렇게 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모의고사처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 앞에 OX 문제에서는 이론에 대한 어떤 정착적인 부분, 그렇죠? 그래 그런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줬다면 이제 기입형에서는 확실히 그 출제될 개념을 원리를 정확히 기입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OX에서는 변별을 하는 게 나오죠. 복잡한 문장에서 변별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락 문단 하나마다 작성하는 거는 이제 실제 적용, 방법적 지식을 이제 터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전법으로 선생님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1, 2월 달에도. 그래서 이거를 다 보여줄 겁니다. 다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오기만 하면은 일단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중요한 건 애들의 리액션이 중요하거든. 그 리액션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를 어떻게 개선해 줄지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스승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배워보는 단계니까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학 논술이라는 거는 이 지식을 고정된 채로 학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 교육과정 또 뭐 철학 뭐 여러 파트마다 이 지식이 있다면 이 중요도 순에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먼저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뭘 나중에 공부해야 될지 일단 이 변별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 순차적으로 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어렵긴 해요. 근데 기출문제 있는 거를 초기 개념으로 종자로 삼아가지고 점점 그걸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이론을 확산하고 먹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 이 분석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기출문제 풀이를 7, 8월 해야 하더라고. 그건 잘못됐죠. 기출문제 풀이는 뭐 그때 할 수 있지만 기출문제 분석은 여러분들이 12월 달 또 1월 달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부할 방향이 보이죠. 근데 이 공부할 방향을 찾기 위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분석은 처음에 안 하고 그냥 책의 1페이지부터 보는 식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생기초도 만들어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초 강의가 지금 한 9강에서 10강 정도 형성되는데 그 강의는 이제 기출됐던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서 주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매년 출제 계획이 이 파트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런 걸 공부하면 되겠다는 감을 잡는 게 이제 생기초예요. 기초직도 이해하지만 그리고 이제 1, 2월 달 들어가면 관점에 따라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관점 없이 1, 2월에 들어왔다? 그러면 완전히 무선적 암기로 될 텐데 그런 공부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공부의 방향은 이런 출제가 나왔고 그러면 이런 출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몇 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양을 좀 많이 우리가 음모를 깊이 파려면 어떻게 되죠? 넓게 파야 돼요. 음모를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됩니다. 처음에 넓게 팠다가 점점점 깊이 파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1, 2월 달에 이제 그렇게 이론을 명료하게 이제 이해하면서 문단에 대한 일부 이제 실제 적용을 조금 하는 거를 조금 배워요. 그러면 이제 이게 3, 4월 달쯤 되면 영역별 실제 문제를 조금 더 OX 문제도 일부 하지만 여기는 대개 이제 우리가 서술형 문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 나중에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개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이 명칭하고 개념 정의 또는 특징 두 가지. 뭐 특징. 다른 이론과 구별되는 특징. 요 이론만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뭐 장점, 단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책에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 이론을 가지고 가령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목표, 내용, 방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는 이런 지능 이론 가지고 또는 이런 학습 양식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어떤 내용과 어떤 과제를 줘야 되는가 이런 거는 책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 적용을 이제 3, 4월에 심화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되면 이제 많은 문제를 좀 분석하고 그다음에 7, 8월 달에 역시 예상 문제를 또 적응하는 시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이제 뭐 11월 달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10주 정도 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로 쭉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는 5단계쯤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 2월 달에 제대로 출발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저는 1, 2, 3, 4, 5 만약에 이때 5월 달에 혹시 수강하는 분 있잖아요. 3월이나 이분들이라도 항상 요거를 먼저 들으라고 그래요. 듣고 중간에 요거는 빠져도 돼. 만약에 이 시점이 왔다면 이거를 뭐 네 달을 어떻게 다 듣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들어야 돼요. 꼭. 왜냐하면 관점 잡기니까. 그래서 1, 2월에 관점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1년을 딱 패키지로 해서 딱 묶어서 저렴하게 여러분한테 공급하려고 합니다. 매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작년 거는 아직 이제 뭐 합격자 발표가 안 나서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보면 합격자가 뭐 우리 오프라인 수업 직강하는 클래스에서 보면 4명, 2명 이렇게 나와요. 만점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인사하러 오기도 했고, 그래서 한 번은 언젠가는 이제 2명이 오셨길래 인사도 드리곤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은 또 결혼하셨죠, 바로.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던 것처럼 만점이라고 자기가 받을 예상은 못했어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우리가 다뤘던 이론 또는 다뤘던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특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1료부터 우리가 이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이론을 위계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기출을 이해할 것이고 또 그 기출에서 확산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하나 배운 거에 대해서 OX, 거짓이냐 참이냐라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분별하고, 그 다음에 기입형으로 갔다가 다시 이거를 어떻게 했나 사지선다로,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점적으로 가는 이 과정이 권고연의 1, 2월달 과정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이 권고연 강의는 제가 이제 다각도였던 교육학 전공이었고 또 대학에서 오랫동안 특히 이제 사범대에서 제 합격생 많은 그 사범대에서 합격생을 더 많이 만드는 일을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의 고득점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도 한 해 2025 그렇죠? 2025 학년도 교사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서 권고원과 함께 같이 고득점을 향해 나갑시다. 자, 고맙습니다.